캐논 파워샷 V1, 제 생각엔 최고의 브이로그용 카메라, 그리고 최고의 보조 카메라라고 생각되는데요. 광고도 절대 아니고 과장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행갈 때 정말 간편하면서도 퀄리티를 놓지 않는 카메라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이 카메라를 선택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제 의견에 동의가 안 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물론 다 좋다는 건 전혀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출시 소식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여줬던 그런 출시 스펙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사용해보니까 시원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누군가에게는 꽤나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는 최고의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영상이 장점만 이야기하게 될까봐 정말 명확한 단점부터 좀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카메라 산 거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렌탈샵에서 직접 빌려서 리뷰를 진행할 정도로 정말 이 스펙으로 나온 카메라가 맞나? 굉장히 궁금해서 사용을 해본 카메라고요. 카메라는 다시 내일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입니다. 이 카메라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직접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이미 스펙표에서부터 아주 솔직하게 4K 30프레임 기준 1시간 10분이라고 나와 있었고 실제로는 거의 그만큼 찍히고 만약에 1080p로 낮춰서 촬영한다 하더라도 몇 분 안 늘어납니다. 굉장히 짧은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도 2시간 가까이 촬영이 가능하고 DJI 오즈모 4K3는 무려 3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하죠. 배터리 핸들을 포함했을 때 기준으로요. 그리고 소니의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큰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촬영이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캐논 파워샷 V1의 1시간 조금 넘는 배터리는 실제로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해봤을 때 꽤나 빠르게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그 짧은 시간이 많이 체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가 퍼센트가 아니라 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3칸, 2칸까지는 굉장히 빨리 달고 한 칸 남으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는데 이때가 가장 오래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꺼지는지 조마조마한 상태로 계속 촬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찍어도 1시간 10분 정도예요. 다행히 여기 USB Type-C 단자로 충전이 가능하기도 해서 보조 배터리로도 충분히 충전이 잘 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어도 충전이 잘 되는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터리를 하나 더 사서 어차피 배터리가 굉장히 작고 가볍거든요. 이래서 배터리 용량이 적은 거긴 한데 어쨌든 정품이어도 한 4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배터리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실내에서 촬영한다면 USB Type-C 포트로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보통 영상 녹화와 충전을 동시에 하면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카메라는 팬이 있기 때문에 발열로 인한 녹화 중단이 없이 오랜 시간 녹화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전원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보조 배터리를 보통 사용할 텐데요. 그럴 경우 전원 공급량이 좀 모자라서 지속적인 촬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는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잘 되기는 하지만 촬영하면서 동시에 충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충전기 정도로 전압과 전류가 넉넉하다면 충전하면서 녹화가 가능해요. 충전 관련 스펙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여야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65W짜리 노트북 USB Type-C 충전기로 충전하면서 촬영을 하니까 4K 30프레임으로도 배터리 소모가 없이 여기 이 배터리 한 칸인 거 보이죠? 이 상태로 쭉 1시간 넘게 장시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빨간색, 끼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이게 티가 잘 안 나는데 충전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녹화하면 녹화가 이게 쭉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대했던 얼굴 피부 보정 효과 기능. 이게 소니에서도 피부 보정을 하는 기능이 몇 가지 제품에 들어있고 꽤나 잘 동작을 해서 캐논에서도 이번에 이 기능이 들어갔다길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카메라를 아무리 뒤져봐도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글쎄 이 기능이 여기 있는 이 모드 중에서 SCN 보이죠? 이 모드에서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SCN이 씬이라고 읽는 건가?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 SCN 모드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까지 이 4가지를 모두 조절할 수 없는, 즉 완전 자동 모드로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동 모드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큰 단점은 아닐 수 있는데 저처럼 일부 혹은 전체를 수동으로 조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거의 안 쓸만한 기능으로 되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소니 바디를 쓸 때는 이 피부 보정 기능을 그냥 약 정도로 해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두고 있는데 이 V1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마저 조절이 안 되는 매우 제한적인 SCN 모드에서만 피부 보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피부 보정을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긴 한데 솔직히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 안 되는 건 좀 선 넘었지. 그리고 이외의 단점 없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가에 못 산다는 거 정도? 자본주의의 논리로 인해서 이게 인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생산을 적게 하는 건지 수입이 적은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가보다 약 4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신제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해결이 될 테니까 경쟁할 만한 카메라가 나온다면 말이죠. 자, 단점을 모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카메라가 최고의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카메라들이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어필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겨야 할 상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이런 이 동영상과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가진 이 사진 동영상 머신이 고작 이 조그만한 카메라가 달린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겨야 한다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카메라가 일정 크기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그리고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일수록 스마트폰과 격차가 거의 안 나거나 혹은 스마트폰이 훨씬 더 잘 나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일단 내가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가볍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가 정말 스마트폰 이상의 가치를 줘야만 사람들이 이런 카메라를 구매하고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정말 다행히도 스마트폰보다는 제 생각에 월등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따라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단 이미지 퀄리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이미지 센서라는 면에서 스마트폰보다 훨씬 큰, 거의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에 육박하는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의 이미지 퀄리티를 굉장히 멀리 따돌렸고요. 그리고 훌륭한 광학식 손떨림 방지와 또 이런 광학식 줌, 그리고 내장 ND 필터처럼 스마트폰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볍기까지 하니까 스마트폰을 챙기고도 하나 더 챙기고 싶을 정도의 매력을 제공해주는 카메라죠. 모두 압축해서 말하자면 이런 기능을 가지고 또 이런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무게, 이런 크기의 거의 유일한 카메라라는 게 이 카메라의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카메라가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왜 제격인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연히 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셀피 스크린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이 안 되죠? 물론 스마트폰에도 셀카가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의 이 후면 카메라를 내 얼굴 보면서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점도 스마트폰보다 나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렇게 메뉴도 터치스크린으로 가능하고 많은 부분을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요즘 카메라들 다 되는 기능이죠. 두 번째로는 17mm에서 52mm 정도 되는 약 3.1배 줌이 되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렌즈의 화각에서는 이렇게 손으로만 들고 찍거나 아니면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 얼굴과 음식을 함께 찍거나 여행 다니면서 풍경을 담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화각입니다. 그리고 줌을 안 했을 때의 17mm의 화각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화각이기 때문에 스펙만 보고도 되게 넓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이폰 가지고 있다면 한 0.5배에서 0.7배 정도로 직접 한번 들고 찍어봐라. 그러면 대충 그 감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나? 어쨌든 이 카메라의 옛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7X 같은 경우에는 손을 쭉 뻗고 내 얼굴을 브이로그로 촬영하려고 해도 내 얼굴이 너무 꽉 차게 담겨서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 카메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화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최소 초점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푸티지를 보면 뷰티 유튜버가 뷰티 제품 리뷰를 한다든지 음식을 가까이 촬영한다든지 그렇게 가까운 물체를 촬영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초점거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얼굴 인식 AF도 잘 지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두면 알아서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CM 모드로 바꾼다면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이라는 모드가 있어서 이 모드는 이제 그냥 화면에서 가장 가까운 물체만 포커스를 잡는 그런 기능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포커스 면에서도 정말 믿을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17mm에서 52mm 정도 되는 3.1배 줌의 화각이 저는 이 줌 배율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한 70mm 정도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아서 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줌이 된다고 써 있었는데 이것도 4K 30프레임에서는 안 되고 풀 HD일 때만 이 디지털 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스펙표를 제대로 안 읽은 잘못이 있겠지만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살짝 아쉬운 거지 실제로 브이로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정도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화각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 없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준수한 마이크 성능인데요. 이 딱 봐도 바람 소리를 잘 막아줄 것 같은 이 윈드 스크린을 기본적으로 함께 동봉되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약간 거추장스러운 모습이긴 해도 바람 소리를 꽤나 잘 막아주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하기도 편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노이즈 감소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엄청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내 목소리가 들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뷰티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이고요. 현재 마이크 설정은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열심히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지금 바람은 그렇게 많이 불진 않는데 지금 녹음 상태가 어떨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가 엄청나게 대단하다 정도는 아닙니다. 내장 마이크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브이로그 카메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해낼 정도의 기본기가 된 마이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윈드 스크린 떼고 이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는 조금 더 본격적인 영상 촬영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브이로그뿐만이 아니라 보조 카메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상 때깔이 잘 나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죠. 말이 필요한가요?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수치나 스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카메라 고유의 색감과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는데요. 사실 캐논이 이 부분에서 강점이 굉장히 크죠. 사실 오랫동안 캐논을 지탱해온 것이 이 색감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카메라가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카메라의 기능은 많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충 찍었을 때도 잘 나오는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한데, 이 V1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괜찮은 때깔로 보이게 하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려면 이미지 안정화, IS가 필수인데요. 이 IS도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학식으로 제대로 지원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작동을 합니다. 물론 끌 수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디지털 IS, 즉 화각을 약간 좁게 하는 대신에 흔들림이 훨씬 최소화되는 안정화 기능이 일반 기능과 강하게 이 두 가지 모드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피사체 추적 IS처럼 가만히 두고 촬영했는데 마치 카메라를 움직여서 따라가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특이한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솔직히 이 기능은 써봤는데 엄청나게 작동이 잘 된다라고 느끼진 못했어요. 저를 피사체로 설정했을 때 살짝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 일반 손처럼 인물이 아닌 사물을 했을 때에도 이 피사체 추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약간 이걸 제대로 진지하게 쓰기보다는 좀 재미로 몇 번 사용하고 말만한 기능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하지만 인물을 추적하는 기능은 소니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 작고 가볍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좀 작고 예쁜 컴팩트 카메라를 기대했던 분들은 이 카메라가 좀 크고 무겁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컴팩트 카메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포 서드, 좀 본격적인 미러리스 카메라에 가까운 물건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카메라가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상 현대 기술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닐지? 여기서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미지를 희생하거나 렌즈를 희생하거나, 그래서 저는 더 작게 만들고 이미지가 안 좋아질 바에는 약간 더 크게 키우고 이미지 퀄리티를 얻는 이 정도의 크기가 타협점으로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작고 가벼운데 손으로 잡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이 손으로 잡는 이 오른쪽 부분뿐만이 아니라 왼쪽 이 부분도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잡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 전반적으로 생김새도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볍고요. 이 정도의 5가지 장점들이 제가 생각하는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왜 최고인지를 설명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나머지도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ND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ND 필터가 뭐냐면요, 바로 영상 촬영하는 사람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농담이고요. 맞긴 맞는데 이 ND 필터는 정말 쉽게 말해서 영상의 밝기를 낮춰주는 거예요. 굉장히 설명이 많이 건너뛴 게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선글라스 같은 거로 영상을 광학적으로 노출을 낮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밝은 낮에 ND 필터가 없다면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너무 선명하고 날카롭게 촬영이 되는데, ND 필터가 있다면 이렇게 피사체의 동작 흐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얕은 심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사실 ND 필터가 없어도 조리개를 조여서 어둡게 만들 수 있긴 한데, 조리개를 열면서도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선택지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ND 필터의 역할이거든요.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어쨌든 영상을 좀 진지하게 아름답게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ND 필터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캐논 로그 3가 들어가 있고 그 로그 촬영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 카메라가 나왔을 때 다른 유튜버들의 리뷰를 보고서도 설마 저 정도로 때깔이 좋게 나오려나? 저분들이 보정을 잘해서 된 게 아닐까? 그런 반신반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정말 로고 촬영의 퀄리티가 생각한 것만큼 잘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카메라들 많이 상향 편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로고 촬영을 굳이 안 해도 색 보정 잘 되고 때깔 좋게 편집할 수 있는 거 저도 압니다만, 하지만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 로고 특유의 안부와 명부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 보정은 로고 촬영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캐논 로그 3가 ISO 800부터 시작하는 꽤 높은
ISO라서 노이즈나 약간 색감 왜곡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결과물을 보고 보정을 해보니까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 노이즈도 이렇게 말하면 웃기긴 한데 약간 못생기지 않은 노이즈였고요. 게다가 낮에 ND 필터와 함께 캐논 로그를 사용하니까 더욱더 시너지가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로그 촬영본과 그렇지 않은 촬영본을 비교해봤을 때 이 안부 명부의 디테일 표현을 보면 확실히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뭐 많은 카메라들이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이게 센서가 커질수록 그걸 제대로 지원하는 카메라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1인치 센서보다 훨씬 더 큰 그 센서에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대신 크롭이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광각이기 때문에 크롭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 보는 느낌이 없고, 저는 심지어 줌 배율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으로 사용하는 크롭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각만 손실이 있는 거지 이미지 퀄리티에 큰 손실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크롭이 된다는 걸 오히려 좋다고 하면 옛날엔 정말 얻어맞을 말이었는데 이 카메라가 워낙에 광각이다 보니까 크롭이 1.4배 된다 하더라도 가장 광각이었을 17mm 기준에서 23.8mm 정도가 되는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롭해도 23mm 정도면 광각 아닙니까? 그래서 크롭이 분명히 아쉬운 점이긴 하나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스펙의 영상 촬영에는 발열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 캐논의 역대급 결정이 바로 이 작은 컴팩트 카메라에 쿨링팬을 달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촬영해보니 실내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발열로 인한 촬영 중단이 없었고 있는 배터리를 모두 소모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4K 60프레임일 때도 25분 정도 촬영했을 때 온도를 재보니까 50도가 넘지 않았고요. 물론 더 오래 촬영하면 뜨거워질지도 모르겠지만 발열로 카메라가 꺼질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여름에 바깥에서 촬영한다면 무리가 좀 있겠지만요. 그리고 쿨링팬의 소리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대략 이 정도 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뜨거워졌을 때 친절하게 저온 화상 주의라고도 써져 있고요. 저는 이런 이유로 캐논 파워샷 V1이 최근 만져본 미러리스나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신선하고 만족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카메라 지금은 렌탈했지만 내 돈 주고 살 거냐? 아니요? 왜냐면 이거 정가에 파는 데가 지금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2주 정도 혼자 살아보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할 건데 그때 좀 가볍게 다니고 싶어서 이런 카메라 있으면 딱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160만원 주고는 제가 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니 알파 6700을 들고 가야 하지 않을까. 혹시 캐논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자, 그럼 오늘 내 돈 내 렌탈 캐논 파워샷 V1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밌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